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비투자율이 이런 각각 다른 자성체를 접하여 놓고 자, 세타원을 입사각, 세타를 굴절각이라고 할 때 경계면에 자가 없는 경우에 미소 폐곡면을 취하여 이곳에 출입하는 자석의 수를 구하면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부분은 두 개의 각기 다른 투자율이 주어져 있고요. 얘를 접해 놨더라. 그래서 경계면이 있더라. 자, 이처럼 두 매질에 경계면이 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경계 조건이 될 겁니다. 일단 이 문제는 경계 조건에 대한 개념이 들어간다. 하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소 폐곡면을 통해서 이곳에 출입하는 자석수, 실상 우리가 구하고자 한 건 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미소 폐곡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거를요, 여기다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소 폐곡면이 있대요. 얘를요, DS라고 넣겠습니다. 아주 작은 어떠한 면이 있더라. 아시겠죠? 그리고 이 그림을 그대로 봤을 때 지금 위쪽에서는요, B1이라는 자속 밀도가 들어오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나갑니다. 즉 그림 관계에서는 지금 뭘로 줬다? 자속 밀도로 줬다. 우선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이 자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에는요 애초에 자가 없대요. 자가 없대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온 자속은요 당연히 그대로 나갈 겁니다.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자속도 뭘 만족한다? 키르요프 법칙을 만족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회로에서 키르요프 전류 법칙을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한 점으로 들어온 전류나 나간 전류는 어떻더라? 같더라. 맞습니까? 다르게 얘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 점에 대한 전류의 대수합은 어떻더라? 0이더라. 그렇죠? 간단히 표현하면 얘를 이항을 합니다. 그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가 됩니까? 전류의 대수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와 똑같이 자개도요, 이런 전기효율의 관계성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한 점으로 들어가는 자속은 나간 자속과 같더라. 그래서 얘도 똑같이 우리가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점에 대한 자속의 대수합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속이 들어가면 이렇게 나가요. 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상 이제 두 번째 개념이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봤을 때 자속의 대수합은 0이 되더라.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다시 체크하면 자속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뭘로 주어져 있다? 자속 밀도야. 맞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자속 밀도를 가지고 자속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요거를 떠올려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건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 자속 밀도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면적분의 자속력.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끝났죠. 자, 위에 있는 조건을 한번 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요거부터 적용을 할게요. 자, 우리는 자속의 대수합이 0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조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면에 대해서 출입하는 자국수를 물었습니다. 면에 대해서 맞습니까? 그럼 면에 대한 값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미 면에 대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요소를 다 떠올렸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대수합이죠. 즉 전체 합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적분도 실제 개념 뭡니까? 전체 값을 구하는 개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얘를 적분기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면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는 미소 면적이 있죠. 그럼 요거 대신에 미소 면적을 표현한다라고 치면은 DS가 될 거예요. 앞에는 B 적어주고 뒤에 0 적어주면 끝이 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왔다 메탑 3번이네 이렇게 찍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체크하자면 요 놈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체크했던 거 있죠? 경계 조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기에 있어서 경계 조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얘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전개에 대한 경계 조건을 했었는데, 자, 이제는 자기에 대한 겁니다. 자, 자기에 대한 관계성은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글로 말을 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접선 성분이 어떻다? 연속이다. 다르게 말하면 접선 성분이 같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속 밀도. 이놈의 관계성은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 이 자속 밀도라고 하는 친구는 법선 성분이 같더라. 법선 성분이 연속이더라. 자, 그 다음에 라스트 세 번째, 굴절 법칙이 있죠. 그래서 앞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쓴다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표현한 게 뭐죠? 자속 밀도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얘는 어떻다고요? 법산 성분이 연속이라고요. 맞나요? 그러면 그림을 보면 위에서 들어오는 게 B1이고 아래쪽으로 나오는 게 B2입니다. 근데 수식 관계를 보면 그냥 B만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 둘이 같은 개념을 썼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절. 그래서 우리가 다시 경계 조건을 가지고 본다면, 표기가 같으려면 법산 성분을 기준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더라. 요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기절. 자, 그리고 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n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n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면 이 면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죠? 수직으로 되어 있죠. 그죠? 즉, 이 n이 의미하는 게 법선 방향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 수식을 보면 요런 n이라는 게 있다. 그죠? 그리고 다른 글씨체나 비교세가 볼드체다. 그죠? 그럼 이때 이 n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적으로 이 볼드체로 표현된 n은요. 법선 성분을 나타내는 법선 벡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실제 법선 성분이 연속이기 때문에 다르게 법선 성분을 가지고 이런 기호에 구분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요놈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다시 제대로 적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요놈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개념적으로 조금 돌아서 언급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한번 뒤집어 엎겠습니다. 자,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났다. 그럼 솔직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모든 내용을 다 떠올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일단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다? 아이고, 자속이더라. 그쵸? 자속에 대한 거더라. 근데, 공식을 보니까 자속 밀도에 대한 게 있네. 그러면 이걸 딱 떠올리는 겁니다. 아, 자속은 자속 밀도 곱하기 S더라. 그쵸? 자속은 BS더라.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놈에 대한 꼴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1번은요, S가 없죠. 땡. 2번은, 뒤에 S가 있네. BS가 있네. 3번도 BS가 있네. 4번도 BS가 있네. 근데, 뭐지? 사인 세타 요상한 게 있네. 땡.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딱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때 어떤 놈이, 요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자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연속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법선 성분이 들어간 걸 딱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2번 되더라. 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접근해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한 변이 1m 되는 정사각형 도선 회로에 전류 I가 흐르고 있을 때 회로 중심에서의 지하속 밀도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도체 중심의 자개를 먼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N각형 중심자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놈에 대한 수식을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파이 L분의 니는 사탄이다. 그래서 사인 탄젠트인데 이때 들어가는 값은 요 앞에 있는 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파이 L분의 니는 사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갖고 가는데 참고적으로 봐주십시오. 어쨌든 지금은 정사각형에 대한 값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n에다가 뭐 넣으면 됩니까? 4 넣으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적으면 파이 쓰고요. n이 지금 라지 L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4 넣으면 사인 4분의 파이는요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리고 탄젠트 4분의 파이는요 1이 됩니다. 그럼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파이 L분의 2 루트 2 i요. 그죠? 근데 요 놈이 뭐다? 지금 중심 자개더라. 자,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중심 자개가 아니라 뭡니까? 중심의 자속 밀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요걸 떠올릴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한 게 h값 아닙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자속 밀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 투자율을 곱하면 되겠네. 그죠?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매지에 대한 언급이 있다 없다? 없더라. 매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익 또는 진공중 기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뮤제로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h에다가 우리가 썼던 이 수식을 그대로 넣어서 수식 관계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파이분의 2 루트 2 뮤 제로 L분의 I요. 단위까지 적으면 이렇게 완벽히 표현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요, 바로 이 친구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입니다. 플레밍 왼손 법칙에 나타나는 FBI에서 F는 무엇입니까? 우와, 이구야.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자, 일단은 여기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치부합시다.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뭐의 원리라고 말합니까? 전동기 원리요. 오른손은 발전기 원리야. 그죠? 그럼 솔직히 여기에 있는 2번과 4번은 당연히 답이 안 될 겁니다. 왜? 지금은 왼손 법칙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요 놈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건데, 자, 일단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F. 자, 여기다 합시다. F, B, I가 있다. 일단은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에 있어서 F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둘 다 힘의 방향을 의미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동기에서는 이 힘의 방향대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 방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B는요 둘 다 자속 밀도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는 당연히 전류 아니겠습니까? 그죠? 혹은 이 발전기 법칙에 있어서는 얘가 뭘 의미하기도 한다? 기전력의 방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끝났죠? F 했을 때, 자, 어쨌든 힘의 방향 또는 운동 방향 아닙니까? 그죠? 운동. 근데 정확하게 얘가 전동기의 원리이기 때문에 회전자 도체, 즉 회전할 수 있는 도체의 운동 방향을 의미하더라. 자,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번째 문제입니다. 단면적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철심에 이런 자속을 통하게 하려면 이런 자기가 필요하대요. 그럼 이때 철심의 비투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자계, 그리고 비투자율, 그리고 자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단면적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비투자율을 계산하려면 어떤 수식을 떠올려야 될까? 자, 일단은 단면적과 자속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자속 밀도요. 그러면 요 두 개 생각했을 때, 요 관계를 가지고 풀면 되겠구나. 자, 다 있으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수식을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좀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은 투자율에 대한 수식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 뭘 물었다? 비투자율. 그럼 얘를 정확하게 적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조금 넘겨서 자, 다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투자율은요. 진공중 투자율 SH분의 파이가 되더라.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값 그대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지금 파이가 얼마가 주어져 있다?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요. 그 다음에 뮤제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아닙니까? 그 다음에 면적 4cm 제곱인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면적이 단위 미터 제곱이다. 그죠? 그래서 단위 환산을 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 붙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개가 2800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놈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산기 한번 넣어봅니다. 그럼 계산기에서는요. 426.31이라는 값을 뱉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대략적으로 427 되더라.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번째 문제입니다. 철도 궤도 간 거리가 1.5m이며 궤도는 서로 절연되어 있답니다. 열차가 매시 60km의 속도로 달리면서 차축이 지구자기의 수직분력 요놈을 절단할 때 두 궤도 사이에 발생하는 기절력은 얼마요? 라고 물었습니다. 야, 이것도 뭡니까? 자,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뭐죠? 기절력입니다. 이 기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식을 떠올려야 될까? 일단 주어진 조건을 보면, 수직 분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단위로 봤을 때 자속 밀도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매 시간 이동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속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맞나요? 그러면 자속 밀도가 있고 속도가 있고 그럼 이때 기전력은 이걸 떠올리면 되겠네? 이 뭡니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요. 그죠? 자, 그럼 요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면 철도 궤도 간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철도의 궤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 거리가 얼마라고요? 1.5m요. 그죠? 그리고 얘들이 서로 절연이 되어 있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열차가 매시간, 즉 매시 60km의 속도로 달린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속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60km per hour라고요. 맞습니까? 어쨌든 열차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답니다. 그럼 이때 차축이 지구자기의 수직 분력, 즉 수직으로 형성되는 이 자속 밀도를 이 차축이 절단을 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차축, 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열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 여기에 뭐 바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바퀴에 대한 축, 얘를 우리가 차축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차축을 간단하게 제가 파란색으로 여기다가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이런 차축이 지구자기의 수직 분력. 자, 여기가 이제 전체 대지라고 한다면 자, 자속 밀도가 어떻더라?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더라. 자, 그럼 다시 봅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60km per hour로 달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림 그렸을 때 요거 우리가 이론상에서 다루는 어떤 막대 도체가 이렇게 이동할 때 나타나는 기전력 이놈 되는 거 확실하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건을 한번 따져보면서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요 그림을 가지고 봤을 때 이 차축이 이동하는 방향과 수직 분력, 즉 자속밀도의 방향이요 서로 직각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90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사인 90은 1이죠. 그러면 솔직히 얘는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는 B, V, L만 따지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때 L은 도체의 길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도체는 누굽니까? 바로 차축이죠. 요놈의 길이가 어떻다고요? 실제 1.5m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실제 바퀴는 이 레일 위에서 달릴 거니까. 그죠? 그러면 L은 이거 1.5가 되겠네.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요놈이 얼마라고요? 1.5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속밀도 이미 주어져 있다. 그죠? 요거를 제가 좀만 더 오른쪽으로 당겨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속밀도부터 다시 썼고요. 길이 1.5요. 그럼 이제 이 속도값만 있으면 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BVL sin 세타라는 수식을 썼다. 이때 속도 V의 단위는 뭐가 됩니까? 미터 퍼 세컨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도출한 속도는 60km per hour입니다. 아하, 그럼 얘를요, 이렇게 바꿔줄 필요가 있겠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60부터 쓸게요. 아시겠죠? 자, 쓰고 나서 이 값만 각각 환산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즉, 이런 거죠. 키로를 환산하면 10의 3승력. 그죠? 그 다음에 hour를 초로 바꿉니다. 1시간은 몇 초입니까? 3600초요. 그래서 우리가 미터 퍼 세컨의 단위로 바꾸려면 60에다가 뭘 곱하면 됩니까? 3600분의 10의 3승력. 끝.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기에 넣으면 계산기에서는요 3.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볼트라는 값을 뱉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3번 되더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실제 말을 조금 요상하게 뭐 열차를 가지고 줬을 뿐이지 우리가 의미만 조금 잘 잡는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낼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16번째 문제입니다. 진공 중에서 이 쿨롱의 전하가 B의 자계 내에서 자계와 수직 방향으로 V m/s의 속도로 움직일 때 받는 힘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기전력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적으로 자속 밀도가 주어져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의 수직 관계에서 자속 밀도와 연관된 거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요 놈이 있겠네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F는 B, I, L, 사인 세타요. 다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니까 야 플레밍 이분이 조금 많이 나왔네요. 요번에 제가 일단 접한 문제에서는 자 일단은 여기다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게. 이 사인 스타가 되는데 애초에 수직이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그럼 얘가 90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거 고려할 필요 없이 B, I, L만 따지면 되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일단 B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I와 L은 여기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E와 V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물론 지문에서는 이 쿨롱의 전하라고 줬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전하를요 Q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절. 그럼 이렇게 표현했을 때 Q와 I는 어떤 관계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일단 Q는 IT라는 수식이 하나 있다. 그죠? 그러면 일단 B 그대로 쓸 거고요. I 대신에 얘를 넘긴다 치면 I 대신에 T분의 Q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얘를요. 제가 좀 위치만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얘를 요 밑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요 놈을 잘 봐주십시오. L이 뭐예요? 길이죠. T는요. 시간이죠. 이놈의 단위를 표현을 하면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요 놈 자체가 속도가 되네? 그럼 게임 끝났죠. 다시 힘은요. B 그대로 쓸 거고요. Q 대신에 여기서 주어진 형태 스몰 e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이놈 자체가 뭐가 된다? V가 된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봅니다. 자, 17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심이던 환상 솔레노이드의 권수는 500회, 그리고 평균 반지름은 10cm래요. 자, 그 다음에 철심의 단면적은 10제곱cm, 비투자율이 4000이랍니다. 이런 환상 솔레노이드의 2A 전류를 흘릴 때 철심의 자속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자속을 구해야 되는데 조건을 다시 보니까 권수도 있고요. 평균 반지름, 단면적, 비투자율, 전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관계식은 이런 게 있습니다. 파이는요, L분의 뮤 S N I요. 물론 좀 더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L은요, 바로 자루의 길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지문에 보면 길이라는 조건이 없고요. 그 대신에 반지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환상 솔레노이드가 주어지는 경우에 반지름을 가지고 얘를 표현한다?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자료의 길이 얘가 실제 환상 솔레노이드에서는 원형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럼 반지름 가지고 표현할 때는 2 파이 R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수식 관계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여기 있는 분모부터 적어보면 2 파이 될 거고요. R 평균 반지름 얼마요? 10cm. 그럼 저는 바로 미터 단위로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0.1m 되겠죠. 자, 그다음에 위에 뮤 값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 이 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정확하게 비투자율, 진공 중의 투자율 곱 아닙니까? 그죠? 그럼 먼저 비투자율부터 쓰겠습니다. 4000예. 자, 그 다음에 진공 중의 투자율 값 씁니다.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자, 그 다음으로 면적 값을 써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면적은요 10 제곱센치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쓰는 수식의 일반적인 단위는 뭐다? 미터 제곱요. 그래서 환산해 줍니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4승부터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권수를 따지니까 500회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500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값 2. 끝났네요. 얘를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기에 두드려 봅시다. 자, 계산기에 두드려 보면요. 계산기에서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웨버라는 값을 뱉어낼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 그지요? 다음으로 1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력 곡선, 즉 히스테리시스 루프, 다르게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물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기를 보면 자화의 경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곡선은 항상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놈이 답이죠. 실제 이 히스테시스 곡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자기 이력 곡선이라 부릅니다. 즉 어떤 자성체가 자화가 되었다, 그 경력을, 그 이력을 나타내는 곡선, 얘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거죠. 만약 어떤 자성체가 있을 때 얘가 한 번도 자화가 되지 않았다면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표현할 수가 없겠네요. 근데 한번 자화가 됐다면 그때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나오겠네요. 그럼 당연히 자화의 경력이 있을 때는 없으나 곡선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끝. 자, 근데 아래쪽에 보니까 Y축은 자속 밀도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히스테시스 루프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 가로축 요소는 뭐가 되죠? 자개색이요. 그쵸? 세로축은 자속밀도요. 우리가 가로축을 다르게 횡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세로축을 종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자성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한번 자화시킵니다. 그럼 그때 자기 이력 곡선, 즉 다르게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이렇게로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형태처럼. 요렇게요. 맞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또 이런 게 있죠. 이 곡선이 횡축과 만나는 이 값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 세로축과 만나는 이 값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 여기 이 세로축에 대한 값을요, 우리가 잔류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로축에 대한 값을요, 우리가 보자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론 요즘에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옛날 예측에는 이런 것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곡선이 횡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합니까? 종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건널 때 뭘 이용합니까? 횡단보도요. 근데 이 횡단보도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대각으로 가는 것도 있고 종류가 몇 가지가 된다. 그죠? 그래서 횡단보도의 종류 딱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횡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횡축력. 횡축과 관계된 건 뭐가 있다? 보자력이 있다. 종축과 관계된 것은 유가 들어가는 거. 잔류, 자기가 있겠더라. 그래서 횡단보도에 종류하면 혹시나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바로 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Y축, 이게 뭐야? 세로축, 다르게 종축이죠. 얘는 뭐다? 자속밀도더라. 맞죠? 자, 그 다음에 자화력이 0일 때 남아있는 자기가 잔류자기다. 솔직히 요거는 그냥 임의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남아있는 자기가 뭐예요? 당연히 잔류자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잔류자기를 상쇄시키려면 역방향의 자화력을 가야 된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기 어떤 자성체가 있습니다. 이 자성체에서 애초에 이런 방향으로 자화가 되었었대요. 다르게 내부에 있는 잔류자기가 이런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답니다. 그럼 얘를 없애려면 당연히 역방향에 대한 요소를 가미해 줘야겠죠. 그게 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방향의 요소를 가해주면 서로 상쇄되어서 내부에 있던 게 사라지겠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번째 문제입니다. 유전치에서 변이 전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변이 전류도 그냥 하나의 전류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런 기준 하에서 주어진 보기를 봤을 때 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이 변이 전류도 무엇을 발생시키더라? 자기를 발생시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자기가 생겨요. 이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얘도 전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자기를 발생시키더라.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변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유전체 내에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전하의 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다? 변이 전류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쓰면 변이 전류. 자, 요놈과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변이 전류 밀도요.
변이 전류와 변이 전류 밀도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예요? 변이 전류를 그냥 단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결과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요놈이 되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Q는 CV이기 때문에 요놈을요, 실제 다 있으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유전체에 정연파 전압을 간다 라고 했을 때, 즉 요런 순식값 전압을 간다 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접목을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떻게 표현되느냐, 요거 시간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야겠죠.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오메가 c v m 사인 오메가, 사인이래, 코사인 오메가 t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실제 요 수식관계를 고르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솔직히 그 문제가 바로 아래쪽에 있는 20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간단하게, 요는 오메가 아닙니까? O, 그쵸? C, V, 저는 간단히 이렇게 놓겠습니다. O, C바, 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변이 전류하면 어떤 수식관계를 묻는다. O, C바, 코. 딱 기억을 해주십시오. 약간 욕처럼 들리는데 요건 아니고요. O, C바, 코. 다시 한번 체크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이 20번째 문제부터 바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급한 간격 D, 면적 S, 유전율 입실론이고 정전량이 C, 페로신, 페파 콘덴서에 요런 정연파 전압을 가했을 때 변이 전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다시 체크하면 뭘 물었다? 변이 전류요. 그럼 변이 전류에 대한 관계식 물은 거 아닙니까?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관계식 물은 거 아닙니까? 그럼 뭐다? O, C바, 코. 1번이 되더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체크해 주시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왔을 때, 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 건가? 그쵸?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변이 전류 대신에 이렇게 넣어도 관계없다.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수식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전속 밀도는 S분의 Q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다르게 쓰면 위에 있는 이 문자 기호 그대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접목을 하는 겁니다. 접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S분의 DT분의 D 곱하기 S요. 여기 있는 Q 대신에 뭘 썼다? DS를 썼다. 이걸 썼다. 그럼 이렇게 놓으면 이거 약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나온다? 이놈이 나온다. 아시겠죠? 물론 단위로 치면 암페어 퍼 미터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확실하게 구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실제 나머지는 답이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첫 번째 보기를 간단히나마 언급을 드리자면 굴절률이 2배가 되면 변이 전류의 크기도 2배가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참고적으로 보십시오. 실제 이 굴절률을 n이라고 놓으면 굴절률과 유전율은요,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유전율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정전 용량도 고려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실제 굴절률이 2배가 되면요, 변이 전류가 2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다 그대로 접목하면 2배가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변이 전류의 크기는 투자율 값에 비례한다? 실질적으로는 투자율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는 C를 고려한다면 D분의 입실론 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전율에 비례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속 밀도의 공간적 변화가 변이 전류를 발생시킨다? 아니죠. 시간에 대한 전하의 변화가 변이 전류를 일으킵니다. 발생시킵니다. 자, 그래서 혹시 답은 3번이 되더라. 일단 이 정도로 제가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24년 1회 기사 영역에 대한 전자기하의 수문항의 풀이가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풀었던 이 모든 문항들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